1929년 미국 뉴욕의 한 번화가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주식 일화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일 텐데요. 아, 그 구두 닦기 소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한 부유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구두를 딱 맡겼습니다. 근데 한참 구두를 닦던 이 소년이 갑자기 남자한테 막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해맑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저도 지난달에 그 주식을 샀는데 벌써 2배나 벌었어요. 이렇게요. 와, 구두 닦는 소년이 2배를 벌었다.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구두를 닦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전부 진짜 단 한 주도 남김없이 다 처분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불과 몇 달 뒤에 다우존스 지수가 고점 대비 무려 89%나 폭락하는 그 끔찍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 남자가 바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였죠. 네, 투자 역사에서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죠. 자, 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2026년 5월 20일 오늘 저희가 왜 다시 꺼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의 풍경이요. 그 당시 뉴욕 거리랑 사실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2026년 5월 현재 코스피가 기어이 7,000선을 돌파했고요. 미국 S&P 500은 7,500포인트라는 진짜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고점 위에서 막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변에도 이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가 켜진 것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두가 환호하고 축배를 드는 축제 한가운데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과열 신호가 대체 무엇인지 데이터로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자는 거죠. 네, 감종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시장 데이터, 월스트리트의 최신 분석,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패턴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요. 이 광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매도와 리스크 관리의 지혜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셉 케네디가 그날 주식을 전부 팔아치운 게 단순히 뭔가 찜찜한데 하는 직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다. 절대 아니죠. 그는 그 소년의 말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한 어떤 구조적 붕괴 신호를 읽어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구조적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대입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로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케네디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이거 정말 끝물이다. 이 신호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해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당장 스스로의 투자 상황을 진단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시장 정점 체크리스트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3가지 체크리스트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 사실 저도 최근에 구신 뉴스 보다가 좀 놀란 게 오늘 아침에 급하게 SK 하이닉스 추격 매수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물리네요 하면서 한숨 쉬는 진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인터뷰가 공중파 메인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까지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냐고 막 묻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1929년에 구두 닦기 소년이 2026년에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모습인 거죠. 주식시장과 전혀 접점이 없던 사람들까지 뛰어들었다는 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내서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 한 방울. 와, 표현이 무섭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의 급증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빚이 얼마나 늘었길래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지금 36조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주식 사려고 계좌에 넣어둔 대기자금, 이 투자자의 애탁금은 13조 7,414억 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언론이나 주식방송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137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총알이 이렇게 많으니까 주가는 더 오를 거다. 막 이렇게 엄청 호재처럼 떠들잖아요. 네, 그런 분석이 참 많죠. 근데 이게 왜 시장이 꺾이기 직전에 무서운 신호가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미술품 경매장의 비유를 해볼게요. 경매장 비유 좋네요. 주식시장이 거대한 경매장이라고 치면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어제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현금을 다발로 들고 경매장 문을 열고 계속 들어와야 하잖아요. 네, 새로운 매수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탁금과 신용용자가 역대 최고라는 건 이미 주식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전세산은 물론이고 영원까지 끌어모아 빌린 빚까지 전부 다 경매장 테이블 위에 싹 다 올려놓았다는 뜻 아닐까요? 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머니가 이미 다 털려서 테이블 위에 나와 있다는 뜻이죠. 아, 낼 수 있는 돈은 이미 다 냈다. 그렇죠. 경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이미 다 베팅해 버린 겁니다. 결국 더 이상 비싼 값을 불러줄 새로운 매수자의 씨가 말랐다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신호인 거죠. 새로운 돈이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 이 말이군요. 네,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돈이 없으니까요.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 팔려는 사람만 남게 될 테니까 진짜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성이네요. 조셉 케네디가 소름 돋았던 것도 구두 닦는 아이의 돈까지 시장에 들어왔으면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은 지구상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시장은 어떻게든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못 빠져나오게 막 묶어두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가이던스, 즉 실적 기대치의 극단화 현상입니다. 아, 기대치가 극단화된다. 회사들이 좀 무리한 약속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오늘 밤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과 시장 반응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직전 분기에 엔비디아가 창사 이래 최대인 2,159억 달러 매출을 냈습니다. 이번 분기도 전년 대비 막 79% 성장이 예상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79% 성장이면 엄청난 건데 만족을 못 하나요? 그 정도 월스트리트 예상치 넘는 걸론 턱도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아, 맞아요. 그 이른바 더블 서프라이즈를 막 요구하더라고요. 매출을 최소 20억 달러 이상 초과 달성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여 잡아야만 주가가 겨우 유지될 거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기대감이 턱 밑을 넘어서 정수리까지 차올라 있는 거죠. 여기서 선행 PER이라는 개념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지금 이 기대감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주변 사람들의 행동 변화, 극한으로 끌어다 쓴 빚,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실적에 대한 강요, 이 모든 게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라면 어떤? 이미 현재 주가에 미래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황에서는 회사가 아주 작은 실수만 하거나 예상보다 조금만 덜 벌어도 주가는 상상 이상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고등이 우리 눈앞에 시뻘겋게 깜깜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 계좌 속 주식들은 제때 팔리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모든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군중심리입니다. 아, 군중심리? 네, 지금 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4개 회사가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7,250억 달러입니다. 와, 7,250억 달러요? 거기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수직 상승했잖아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인다는 뉴스를 보고 옆자리 김 대리가 AI 주식으로 차를 바꿨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유, 그럼 사람 뇌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죠. 네, 맞습니다. 나만 이 거대한 부에 이동해서 소외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극심한 조급함, 포모 증후군이 발동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클럽에서 막 음악 제일 크게 울리고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나 혼자 겉옷 챙겨 입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죠. 게다가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대형 증권사들이나 미국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곳 리포트를 보면 AI는 아직 기업 침투율이 낮아서 완전 초기 단계다. 엔비디아 성능 PER이 18배 수준이라서 오히려 평균보다 저렴한 구간이다. 이런 달콤한 분석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호재성 뉴스가 넘쳐나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의 논리를 다 냉정하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면 정반대해서 시장 붕괴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봐야죠. 붕괴에 베팅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마이클 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그 마이클 버리요. 이 사람의 최근 움직임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버리가 2026년 5월 현재 자기 펀드 전체 자산의 80%에 달하는 약 11억 달러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문가님. 1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펀드 자산의 80%를 하락에 걸었다고요? 대체 버리는 이 시장에 어떤 구멍을 본 걸까요? 버리가 지적하면 가장 핵심적인 뇌관은 바로 순환형 AI 거래라는 구조입니다. 순환형 거래요? 네, 현재 AI 붐이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진짜 실물 경제 수요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끼리 돈을 돌려 막으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회계상 거품일 수 있다는 논리죠. 돈을 돌려 막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핑퐁처럼 주고받는다는 뜻인가요? 아주 쉽게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럼 오픈 AI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엔비디아의 초고가 칩을 막 대량으로 사들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엄청난 매출과 현금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다시 그 돈으로 다른 유망한 AI 벤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아, 투자를 또 해요? 네, 그럼 투자를 받은 그 스타트업은 또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요. 와,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엔비디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돈의 꼬리를 쫙 물고 올라가 보면 벤처 캐피탈이나 빅테크가 처음 투자한 그 같은 돈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이 매달 돈을 내고 결제해서 만들어진 실제 수요가 아직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무서운 포인트네요. 버리의 경고는 이겁니다. 만약 끝단에 있는 진짜 소비자들이 AI 써봤는데 굳이 매달 몇만 원씩 낼 필요는 없겠는데?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 거대한 자금 순환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거품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이 마이클 버리조차도 현재 이 하락 베팅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맞아요. 작년 3분기부터 그 숏 포지션 잡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 대비도 21%나 더 올라버렸잖아요. 버리의 계좌는 진짜 파랗게 질려 있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시장의 비합리적인 광기는요, 똑똑한 사람들의 논리적 예측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독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장이 이성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파산할 수 있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전부 AI로 돈 복사기가 돌고 있다고 떠들썩할 때 이성을 놓고 조급하게 추격 묘시하는 건 스스로 구두 닦기 소년 옆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품이니까 당장 공매도 쳐야지 하면서 섣불리 숏을 치거나 꼭대기를 맞추려 드는 것 역시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걸 꼭 인정해야 합니다.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입니다. 결국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얼음물 같은 데이터를 머리에 끼얹어야겠네요. 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 중에서요, 제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은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가장 무서운 데이터인데요. 바로 채권금리입니다. 아, 국채금리 무섭게 오르고 있죠? 네, 5월 19일 기준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무려 5.19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 보는 최고치잖아요. 된다는 건 주식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거든요.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기면 반도체 같은 위험자산 투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암묵적 룰이었는데 이미 4.69%를 가볍게 뚫었죠. 금리가 5%라는 게 사실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지구상에서 파산할 확률이 가장 낮은 미국 정부가 100% 보증하는 안정금고에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매년 5% 이상의 확정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5%를 주니까요. 네, 그렇다면 굳이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몰라서 밤잠 설치고 밸류에이션이 한껏 달아오른 주식을 마음 졸이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 큰돈 굴리는 기관들 입장에선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자산의 매력도가 급격하게
아주 구조적으로 추락하는 전환점이 바로 지금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중동지역 분쟁으로 유가가 다시 뛰면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피부로 느끼는 CPI가 3.8%로 올랐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무려 6.0%까지 치솟았고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하반기엔 금리 내리겠지 하면서 막 샴페인 터뜨리던 시장이 이제는 오히려 연말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85%나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 내부 리스크도 진짜 너무 무겁습니다. 코스피 7,000선 돌파했다고 막 축제를 벌였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 만에 코스피에서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던지는 그 폭탄 물량을 전부 개인들이 신용 빚내서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증시의 기둥인 삼성전자는 47,000명, 전체 인력의 무려 64%가 참여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반도체 웨이퍼만 22,000장이고 손실액이 1조 원으로 추산된다는데 AI 기대감으로 주가는 하늘을 날고 있지만 현실의 매크로 지표나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바로 그 간극이 핵심입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무한한 기대감과 5%대 금리라는 차가운 현실의 중력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고 있는 폭풍의 눈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스스로의 계좌를 위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방송 들으시고 당장 내일 아침 장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고 주식앱 지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아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은 결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조셉 케네디가 투자 역사의 위대한 이름으로 남은 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광기에 휩싸였을 때 홀로 이성을 되찾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현금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액션 플랜은 뭘까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1, 2년 내에 전세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 반드시 써야 할 돈이라면요. 단기 자금이라면요?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장 전반에 과열 경고진이 켜진 시점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10년 이상 묻어둘 은퇴 자금이라면 당장의 변동성에 패닉셀링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AI나 반도체 하나에만 극단적으로 막 몰려있진 않은지 이 밸런스를 점검해야 할 아주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결국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훌륭한 투자 포지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과거에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를 생각해보면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막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결국 그 잿더미 속에서 아마존이라는 진짜 승자가 탄생했잖아요. 네, 그때 아마존 주가가 어땠죠? 고점 대비 95%가 폭락해서 한때 주당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버블이 팍 터지고 시장이 조용해졌을 때 그때 쥐고 있던 현금으로 아마존을 샀던 투자자들은 지금 막 수백 배의 시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AI 시장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당장 조급하게 그 불기둥에 뛰어들기보다는 시장 거품이 한번 싹 씻겨 내려간 뒤에 모습을 드러낼 그 진정한 승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위한 총알, 즉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 그것이 고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냉정한 투자 전략입니다. 우아하고 냉정한 투자 참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철도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요. 철도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지구 경제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혁명이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히 성공했죠. 네, 세상을 바꿨죠.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도 혁명 초기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던 수많은 철도 회사들과 거기에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정말 끔찍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90%가 파산했다. 네, 어쩌면 지금의 AI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AI가 정말로 암을 정복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을 완벽하게 바꾸는 놀라운 기술적 성공을 거두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100배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쥐고 계신 그 특정 AI 기업의 주식은 영혼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성공이 투자의 성공을 담보하진 않으니까요. 네, 바로 그 역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나는 정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산 건지 아니면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을 기대하고 산 건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